안녕하세요. 북라디오 책 듣는 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책은 제니 오델님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입니다. 먼저 작가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제니 오델님은 스탠퍼드 대학의 미술사학과 교수님인데 특이한 건 일상에서는 새를 바라보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새 관찰자라고 하네요. 이 책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은 제니 오델님의 첫 책인데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올해의 책으로 추천하고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도 오른 책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이란 책 제목에 끌려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바쁜 현대인들의 필수 도구인 휴대폰, 각종 SNS 등과 디지털의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작가님의 새 관찰하기처럼 우리의 관심을 주변 환경으로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확장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책 마지막 부분에 실려있는 최태윤님의 글을 먼저 낭독하고 본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돌봄과 유지의 윤리, 최태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 이 제목은 의도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소셜미디어, 흔히 말하는 SNS를 건강하게 사용하는 법에 대한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은 어쩌면 실망할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은 우리의 스크린 타임을 줄여주는 자기 개발서가 아니다. 이 책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정치, 경제, 문화, 시스템의 철학을 만들어가는 생태 지역주의를 통해 자연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자신이 위치한 시 공간에 더욱 충실하게 존재하려는 한 시각 예술가의 시도다. 어떤 독자들은 이 책의 문체를 따라가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 책은 철학과 예술, 기술, 사회 정의 분야의 다양한 사례로 가득하다. 서두에서 제니는 이 책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헌정했는데 여기서 이 사례들의 교육적 맥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니는 때로는 뚜렷한 연결점 없는 사례들을 시적인 문체로 엮어나간다. 기성품이나 자신이 발견한 물건에 새로운 목적을 부여하는 과정 중심적인 제니의 예술 프로젝트처럼 이 책 또한 그 자체로 하나의 과정이자 제니가 수집한 여러 디테일을 쌓아 올린 비계다. 결국 이 책을 쓰고 읽는 경험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시도다. 관심 경제는 인간의 관심을 희소한 재화로 취급한다. 나와 비슷한 독자라면 하루에만 휴대폰을 3,000번쯤 확인할지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마다 내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앱인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열고 타임라인을 훑는다. 이 타임라인은 알고리즘이 나를 위해 선별한 정보와 선정적 자극으로 넘쳐난다. 소셜미디어의 타임라인을 피드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하다. 타임라인이 말 그대로 내 의식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소셜미디어에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한편으로는 내게 기쁨과 길티 플레저를 안겨주는 콘텐츠에 푹 빠질 자유를 누리고 싶다. 또한 소셜미디어는 멀거나 가까운 곳의 친구들과 계속 연락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소셜미디어의 중독성과 종속성에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도 존재한다. 소셜미디어가 마치 일처럼 여겨진다는 것, 내가 소셜미디어를 하면서 일을 한 것 같은 만족을 느낀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제니 역시 관심 경제에 역동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부정적이고
때로는 긍정적이다. 소셜미디어의 이 이중성, 소셜미디어에 대한 우리의 양가 감정과 방어적 태도가 바로 관심 경제의 화폐다. 새 알아차리기는 우리의 주변 환경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행위다. 새 알아차리기는 자연으로의 도피가 아니다. 새를 알아차림으로써 우리가 위치한 시간과 공간을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고 이는 일종의 훈련 과정이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도 무언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수 있다. 알아차리는 생명체가 반드시 새를 비롯한 동물일 필요는 없다. 나는 이끼와 지우류에 생물체와 무생물체 사이의 상호의존적 협력의 마음을 빼앗겼다. 새나 지우류 또는 당신이 끌리는 다른 대상을 한번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그들의 생태계와 그들이 놓인 시공간 속의 공생관계를 연이어 알아차리게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생산성의 틀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압박을 넘어서겠다는 적극적 결정이다. 이 책은 특정 시공간,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이어진 지난한 시간의 결과물이다. 트럼프 정권과 친트럼프 성향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운동 추종자들. 침묵하는 다수는 정책뿐 아니라 끊임없는 소셜미디어 사용을 통해 잔혹행위와 인종차별, 성차별을 정상화했다. 잔혹행위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2020년 5월 제니가 강연을 했던 미니애폴리스에서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에게 살해당했다. 그 남성의 이름은 조지 플로이드다. 그해 여름 내내 전국에서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와 경찰 예산을 삭감하라라는 구호를 중심으로 시위가 이어졌다. 2021년 3월 한 백인 남성이 애틀랜타에 있는 스파에서 무고한 사람에게 총을 쐈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아시아 여성이었다. 이 사건은 많은 아시아인, 특히 여성과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이 미국에서 겪는 끔찍한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상기시킨다.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 이어져 온 제도적 인종차별이 엄중한 심판대에 오르면서 많은 사람이 자신이 충분히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이 너무 많은 일을 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주의에 대한 피로감과 번아웃을 느끼게 되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관조적인 예방책이자 아침에 유의미한 싸움을 하기 위해 밤에 힘을 충전하는 행위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 자리에서의 저항이며 이는 곧 스스로를 자본주의적 가치체계에 쉽사리 이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또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르네상스 시기의 폴란드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 중심 우주론과 그 당시의 보편적 믿음에 맞섰고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놓았다. 제니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생산성이 아닌 유지와 회복, 돌봄을 우주의 중심에 놓는다. 성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회복과 유지라는 중요한 작업은 실행되지 않는다. 일터에서는 과잉 생산성을, 인간관계에서는 수행성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우리는 회복하거나 자신의 실수를 책임지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상처 입히는 결과로 이어진다. 유지와 돌봄을 중시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수치심과 후회를 내려놓고 진실하게 사과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우주가 섬세한 관계망의 보존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절망의 순간을
활기 넘치는 회복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다. 회복은 복원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명백한 해체다. 들어가며 쓸모없음의 쓸모에 관하여 구원은 연이은 재앙의 작은 틈 속에 버티고 있다. 발터 베냐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다. 생산성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세계에서 우리의 1분 1초는 매일 사용하는 기술에 의해 포획되거나 최적화되어 경제자원으로 활용된다. 소셜미디어상의 우리는 기꺼이 자유시간을 수치화하고 알고리즘 형태로 상호작용하며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한다. 누군가는 자신의 모든 경험을 능률화하고 네트워킹하는 데서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외부 자극이 심하고 생각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불안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는다. 산만한 화면 뒤로 사라지기 전에 이러한 불안감을 간파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 느낌은 시급하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많은 것이 휴대폰 밖의 우연과 방해, 뜻밖의 만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계론적 세계관이 없애려 하는 비작동 시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보물섬의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1877년에 이미 바쁨을 활력 부족의 증상이라 정의하고, 바쁨은 관습적인 일을 할 때를 제외하면 삶을 거의 의식하지 않는 기운 없고 진부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어쨌거나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이다.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과거를 돌아보다 삶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깨닫는 공포를 묘사한다. 이는 1시간 동안 페이스북에 푹 빠져 있다가 막 정신을 차린 사람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기억을 돌이켜 생각해보라. 무엇을 잃고 있는지도 모른 채 얼마나 많은 것을 삶에서 빼앗겼는지. 쓸모없는 슬픔과 어리석은 기쁨, 탐욕스러운 욕망, 사회의 유혹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진했는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자신의 계절이 오기도 전에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집단으로 넘어가면 이 위험은 더욱 커진다. 우리가 사는 복잡한 시대에는 복잡한 생각과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복잡한 생각과 대화는 이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시공간을 필요로 한다. 무한한 연결의 편리함은 얼굴을 맞대고 나누는 대화에서 알아챌 수 있는 미묘한 차이를 아스팔트를 바르듯이 깔끔하게 덮으며 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수한 정보와 맥락을 잘라냈다. 의사소통이 가로막히고 시간이 곧 돈인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순간은 많지 않으며 서로를 발견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결과와 성과만을 중시하는 시스템에서 예술이 얼마나 살아남기 힘든지를 고려하면 문화 역시 위험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기술만능주의와 트럼프 문화는 미묘하고 시적이며 명백하지 않은 것을 견디지 못하는 공통된 취향을 가지고 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 사용하거나 착취할 수 없고 어떤 결과물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도널드 트럼프가 연방예술기금을 폐지하려 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초현실주의 화가 조르조 데 키리코는 20세기 초에 관찰처럼 비생산적인 활동의 지평이 점점 좁아질 것을 예견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점점 더 물질적이고 실용적인 쪽으로 향하는 우리 시대의 방향성 앞에서 정신적 기쁨이 삶의 목표인 사람들이 양지 바른 곳을 요구하지 못하는 미래 사회를 상상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작가와 사상가, 몽상가, 시인, 형이상학자, 관찰자 등 수수께끼를 풀거나 비평을 하려는 사람은 시대에 뒤처진 인물이 되어 어룡이나 메모드처럼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책은 그 양지 바른 곳을 지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으려 하는 관심, 경제에 맞서는 정치적 저항 행위의 일환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을 제안하는 현장 가이드다. 이 책은 예술가와 작가뿐 아니라 삶을 한낱 도구 이상으로, 다시 말해 최적화할 수 없는 무언가로 여기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내 주장의 바탕에는 명료한 거부가 있다. 현재의 시간과 공간,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로는 어쩐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에 대한 거부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은 타인을 향한 관심과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를 활용하는 댐과 같아서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욕망을 장악하고 방해하며 그로부터 이득을 취한다. 고독과 관찰, 사람들과 함께할 때 느끼는 단순한 즐거움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일 뿐 아니라 삶이라는 행운을 얻은 모든 사람이 가진 양도 불가능한 권리로 여겨져야 한다. 나는 자본주의적 생산성의 관점에 반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제안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아이러니하게도 일종의 행동 계획이다. 나는 몇 가지 움직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한다. 바로 1960년대의 이탈과 닮은 이탈 운동, 우리 주위의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횡적 운동,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하강 운동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다수 기술이 우리의 자아 성찰과 호기심, 소속의 욕구를 이용해 가짜 목표물을 만들어낼 것이다. 대안으로서의 도피를 갈망할 때는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곧 자연임을 깨닫는다면 자연으로 돌아가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증강현실이 오히려 휴대폰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마침내 휴대폰을 내려놨을 때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무엇 또는 누구일까? 이 책은 신자유주의적 결정론이라는 불모지에서 모호함과 비효율이라는 숨어있는 셈을 찾으려 한다. 이 책은 소일런트의 시대에 먹는 4가지 코스 요리다. 잠시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라는 권유에 독자들이 위안을 얻길 바라지만 주말의 조용한 휴식이나 창의성에 관한 이야기로 기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내가 말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요점은 상쾌한 기분으로 일터에 복귀하거나 더욱 생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생산성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주장은 명백히 반자본주의적이며 시간과 장소, 자기 자신, 공동체에 대한 자본주의적 인식을 부추기는 기술에 대해서는 특히 더 그렇다. 나의 주장은 환경과 역사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나는 기술에 침잠된 관심의 경로를 바꿔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자신이 역사의 일부이자 인간과 비인간이 모인 공동체의 일부라는 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사회적 관점에서든 생태학적 관점에서든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의 초점을 관심 경제에서 거두어 공적이고 물리적인 영역에 옮겨 심는 것이다. 나는 기술에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현재에 온전히 머물도록 도와주는 기술, 자연 관찰 도구나 탈중앙적이고 비상업적인 소셜 네트워크 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는 기술이 아닌 플랫폼 기업이 우리의 관심을 사고파는 방식에 반대한다. 좁은 의미의 생산성만을 떠받들며
지역적인 것, 육체적인 것, 시적인 것을 무시하는 기술 사용법에 반대한다. 나는 현재의 소셜미디어가 자신을 표현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표현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부정적이며 소셜미디어의 의도적인 중독성을 우려한다. 그러나 여기서 악당이 꼭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인 것은 아니다. 악당은 상업적 소셜미디어의 침략적 논리이며 이득을 취하려고 우리를 불안과 질투, 산만한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소셜미디어의 금전적 동기다. 더 나아가 악당은 이러한 플랫폼에서 자라나 오프라인의 자기 모습과 실제로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사고방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개인주의와 퍼스널 브랜드 숭배다. 디지털 세계가 아닌 실제 세계, 내가 살고 있는 장소와 지금 이 순간에 관심을 기울이자고 주장하는 만큼 이 책은 내가 자라난 곳이자 현재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다. 베이 지역은 두 가지가 특히 유명하다. 애플과 페이스북 등의 테크 기업들과 빼어난 자연 경관이다. 샌드힐 로드에 있는 스타트업 사무실에서 차를 타고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레드우드 숲이 나오고 페이스북 캠퍼스에서 나와 물대새가 모여있는 염생 습지까지 걸어갈 수도 있다. 쿠퍼티노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 어머니는 가끔 나를 휴렛 패커드에 있는 본인의 사무실로 데려갔고 한 번은 그곳에서 초기 버전의 가상현실 헤드셋을 써보기도 했다. 그 시절 나는 집안에서 컴퓨터를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가끔은 가족과 함께 빅베이슨에 있는 잠나무와 미국 삼나무 사이로 또는 샌 그레고리오 주립 해변의 절벽으로 하이킹을 떠났다. 여름에는 산타크루즈 산맥에서 열린 캠프에 참여해 세쿼이아 샘프로비런스라는 미국 삼나무의 학명을 끝없이 외웠다. 나는 작가이자 예술가다. 보통 컴퓨터를 이용해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내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기 때문에 2010년대 초반에 나는 아트 앤드 테크놀로지라는 광범위한 범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내가 기술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오로지 우리가 물리적 현실과 접촉하는데 기술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나에겐 물리적 현실이야말로 진정한 충성의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나는 다소 이상한 위치에 놓였다. 테크 컨퍼런스에 초대받지만 막상 그곳에 가선 차라리 나가서 새를 관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는 내가 가진 기이한 중간자적 특성 중 하나다. 우선 나는 다인종 가정에서 태어났고 물리적 세계에 관한 디지털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그동안 나는 리콜로지 SF, 쓰레기 폐기장에 위치한 대한공간과 샌프란시스코 도시계획사업부, 인터넷 아카이브 같은 기묘한 곳들에서 상주 예술가로 활동했다. 그리고 내 어린 시절 추억의 근원이자 관심 경제를 만들어내는 기술의 원천인 실리콘밸리와 내내 애증의 관계를 맺어왔다. 중간에 끼는 것은 불편한 일이지만 가끔은 좋을 때도 있다. 이 책에 밝힌 생각 중 상당 부분은 수년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시각예술을 가르치면서 형성된 것인데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내 디지털 디자인 수업의 유일한 현장 학습은 평범한 하이킹이다. 가끔은 학생들을 야외에 앉혀놓고 15분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한다. 요즘 나는 이런 것들이 무언가를 주장하는 나만의 방식임을 깨닫고 있다. 고도로 발달한 기업 문화와 광활한 산맥 사이에 사는 나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눈앞에서 실제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디지털 세계를 구축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수업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염려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학생들과 내가 아는 많은 사람에게서 엄청난 에너지와 치열함, 가늠할 수 없는 불안을 본다. 휴대폰 알람과 생산성, 발전이라는 신화에 사로잡혀 쉬지도 못하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본다. 이 책을 쓴 여름에는 사그라들지 않는 끔찍한 들불을 보았다. 이 장소도, 지금 당신이 있는 장소도 우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 우리는 그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먼저 오클랜드를 굽어보는 산맥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자.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오클랜드에는 유명한 나무가 두 그루 있다. 하나는 시청 앞에 있는 해안에서 자생하는 거대한 참나무인 잭 런던으로 시청의 나무 모양 상징은 이 나무를 본뜬 것이다. 산속에 숨어 있는 또 다른 나무는 잭 런던만큼 유명하지는 않다. 할아버지나 나이 많은 생존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 나무는 오클랜드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노령 미국 삼나무로 골드러시 이후 오래된 미국 삼나무를 전부 벌목하는 와중에도 기적적으로 약 500년을 버텨왔다. 이스트베이에 있는 산들이 대부분 미국 삼나무로 뒤덮여 있긴 하지만 그 나무들은 선조들의 밑동에서 새로 자라난 것들이다. 1969년 무렵에 오클랜드 사람들은 노령 미국 삼나무가 전부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때 한 동식물 연구가가 우연히 다른 나무들 사이에 우뚝 솟은 나이 많은 생존자를 발견했다. 이 나이 많은 나무는 사람들이 상상력을 자극했고 그때부터 여러 편의 글과 하이킹 프로그램, 심지어 다큐멘터리에까지 등장했다. 과거에 샌프란시스코 베이를 드나들던 배의 선원들은 벌목되기 전 이스트베이 산맥에 있던 노령 미국 삼나무 중에서 키가 큰 나무를 수중의 위험한 바위를 피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이런 키 큰 나무 중 하나는 아니지만 나는 나이 많은 생존자가 나름의 방식으로 항해를 돕는다고 생각한다. 이 쭈글쭈글한 나무는 내가 이 책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경로에 부합하는 몇 가지 교훈을 준다. 첫 번째 교훈은 저항에 관한 것이다. 나이 많은 생존자의 전설적 지위는 예상 밖의 생존으로 얻은 수령뿐 아니라 비밀스러운 위치와도 관련이 있다. 어린 시절부터 이스트베이 산맥에 하이킹을 다닌 사람도 나이 많은 생존자를 찾는 데 애를 먹을 수 있다. 운 좋게 찾는다 해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데 힘들게 기어 올라야 하는 가파른 바위 언덕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나이 많은 생존자가 벌목에서 살아남은 이유다. 뒤틀린 모양과 키도 생존에 도움이 됐다. 약 28m 높이의 나이 많은 생존자는 다른 노령 미국 삼나무에 비하면 작고 보잘것없다. 달리 말하면 벌목꾼에게 목재로서 쓸모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의 현실판 같은 사실이다. 보통 쓸모없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는 이 이야기에는 수령과 키가 어마어마한 나무를 본 목수가 등장한다. 그러나 목수는 가지에 옹이가 많아 목재로는 가치가 떨어지는 무가치한 나무라며 그냥 지나친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이 나무는 목수의 꿈에 등장해 이렇게 묻는다. 저 유용한 나무들과 나를 비교하느냐? 그리고 목수에게 과일나무와 목재용 나무는 결국 베인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옹이가 많은 것은 내게 아주 쓸모가 많다. 내게 다른 쓸모가 있었다면 내가 이만큼 크게 자랄 수 있었겠느냐? 나무를 오로지 목재로만 바라보는 인간이 만든 쓸모와 가치의 구분을 이 나무는 완강히 거부한다. 곧 죽게 될 쓸모없는 인간이여. 사물이 사물을 비난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네는 내가 쓸모없는 나무라는 것을 어떻게 안단 말인가?
나는 나이 많은 생존자가 자신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19세기의 벌목꾼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실제로 이로부터 100년도 지나지 않아 우리는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쓸모없음의 쓸모에 관한 이 이야기는 명백한 모순과 비논리적 결론을 즐겨 사용한 장자의 전형적인 화법을 보여준다. 그러나 장자의 다른 글과 마찬가지로 이는 그저 역설을 위한 역설이 아니다. 위선과 무지, 비논리로 정의되는 모순 그 자체인 사회를 관찰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겸허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 퇴보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에게 좋은 것은 곧 나쁜 것이고 상승은 하강이며 생산성은 파괴고 쓸모없음은 참으로 유용한 것이다. 이 비유를 조금 더 확장하면 나이 많은 생존자는 목재소로 가져가기에는 너무 이상하거나 까다로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이 많은 생존자는 내게 그 자리에서의 저항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제공한다. 그 자리에서의 저항은 스스로를 자본주의적 가치체계에 쉽사리 이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본주의에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준거 기준을 거부한다는 의미다. 즉, 생산성과 탄탄한 커리어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에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애매모호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머물고자 애쓰는 것을 의미한다. 그 애매모호한 생각은 바로 유지와 보존을 위한 작업이 곧 생산성으로 연결된다는 것,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것, 그저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에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알고리즘의 표현을 넘어서며 정체성이 개인의 경계에 갇히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기념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아주 작은 생각까지 이용하는 자본주의적 착취의 모든 것이 맞춰진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드레스 코드가 정해진 장소에서 엉뚱한 옷을 입고 있는 것만큼 불편한 일이다. 이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지와 자제력, 헌신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 나이 많은 생존자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목격자나 기념비로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 완고한 물질주의자라도 나이 많은 생존자가 인간이 만든 기념비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어쨌거나 나이 많은 생존자는 살아있기 때문이다. 2011년에 지역신문 메가더 메트로에는 나이 많은 생존자에게 바치는 장가가 실렸다. 이스트베이 시립 공공사업구의 노동자였으며 지금은 작고한 고든 레버티와 그의 아들 레리 레버티가 쓴 글이다. 레오나 공원 근처 산비탈에 사는 한 친구가 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나이 많은 생존자다. 그는 미국 삼나무이며 사람들이 오클랜드에 살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의 광기를 줄곧 지켜봐왔다. 두 사람은 이 나무를 옳른 원주민이 수렵가 채집 생활을 하던 때부터 스페인인과 멕시코인이 도착하고 백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까지 모든 역사를 지켜본 목격자로 표현한다. 불쑥 나타난 자들의 연이은 바보짓을 묵묵히 지켜본 나이 많은 생존자는 레버티 부자에게 일종의 도덕적 상징이다. 나이 많은 생존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 우리에게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감시병처럼. 나도 그 나무를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한다. 무엇보다 나이 많은 생존자는 물리적 실체이며 자연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실제한 과거를 묵묵히 보여주는 증거다. 이 나무를 바라보는 것은 지금과는 매우 다른
너무 달라서 알아볼 수조차 없는 세계의 한복판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 세계에서는 인간 거주자들이 지역 생태계와 삶의 균형을 파괴하는 대신 보존했고 해안선의 모양이 아직 바뀌지 않았으며 회색곰과 캘리포니아 콘도르, 은연어가 살아있었다. 이 동물들은 19세기의 이스트베이에서 전부 사라졌다. 꾸며낸 설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리 오래전 이야기도 아니다. 나이 많은 생존자의 잎이 아주 오래된 뿌리와 분명히 연결되어 있듯이 현재도 과거에서 나온다. 이러한 뿌리 깊음은 기억 상실증에 걸린 듯한 현 사회와 가상세계의 미감에 파묻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이 두 가지 교훈은 내가 이 책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절반은 우리의 관심을 도구화하는 디지털 세계의 관심 경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나머지 절반은 다른 무언가에 다시 연결되는 것이다. 그 다른 무언가는 다름 아닌 실제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며 시공간에 다시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만날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궁극적으로 나는 온라인상의 최적화된 삶의 장소 상실에 반대하며 역사적인 것과 생태적인 것에 대한 감수성과 책임감을 낳는 새로운 장소 인식을 주창하고 싶다. 이 책은 다시 장소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의 훌륭한 사례로 생태 지역주의를 제시한다. 환경운동가 피터 버그가 1970년대에 처음 개념을 설명했으며 원주민의 토지 관행에서 널리 나타나는 생태 지역주의는 각 장소에 뿌리내린 여러 삶의 형태뿐 아니라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가 서로 관계 맺는 방식을 인식한다. 생태지역주의적 사고는 서식지 복원과 지속 가능한 농업 등의 실천을 아우른다. 여기에는 문화적 요소도 있는데 스스로를 국가만큼이나 중요한 생태지역의 시민으로 여길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생태지역에서 우리의 시민의식은 단지 그 지역의 생태에 친숙한 것을 넘어서 함께 생태를 헌신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관심 경제에 대한 비판과 생태지역 인식의 가능성을 연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본주의와 식민주의적 사고, 외로움, 환경에 대한 폭력적 태도가 전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경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심 경제가 우리의 관심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하다는 데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공격적인 단일 문화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문화에서는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활용할 수 없는 요소들이 가장 먼저 사라진다. 이러한 쓸모의 관점은 삶을 원자화, 최적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생태계를 모든 요소가 있어야 제 기능을 하는 살아있는 전체로 인식하지 못한다. 벌목과 대규모 농업 같은 관행이 땅을 초토화하듯이 성과에 집착하는 분위기는 한때 개인과 집단의 생각이 풍성하게 자라던 풍경을 더 이상 아무것도 자랄 수 없을 때까지 천천히 땅을 파괴하는 몬산토 농장으로 바꾸어 놓는다. 생각의 종류가 하나씩 멸종할수록 관심의 토양도 점점 더 침식된다. 현대적 생산성 개념이 결국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생산성을 파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장자의 쓸모없는 나무 이야기 속 모순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장자의 이야기는 다른 무엇보다 쓸모를 규정짓는 개념의 편협성을 비꼬는 농담이다. 나무는 목수의 꿈에 나타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무엇을 위한 쓸모인가? 이 질문은 내가 자본주의적 논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곱씹었던 질문이기도 하다. 무엇을 낳는 생산성인가? 어떤 방식의 누구를 위한 성공인가? 내가 삶에서 가장 큰 행복과 충족감을 느낀 때는 모든 필멸의 존재에 따르는 희망과 고통, 슬픔과 더불어 살아있음을 온전히 인식한 순간이었다. 이러한 순간에 목적론적 목표로서의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러한 순간들은 그 자체로 중요했고 어딘가로 향하는 사다리의 계단이 아니었다. 나는 장자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 느낌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쓸모없는 나무 이야기 초반에는 중요한 정보가 나온다. 여러 판본에서 언급하길 이 뒤틀린 나무가 뻗은 가지는 어마어마하게 폭이 넓어서 수천 마리의 소와 말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었다. 쓸모없는 나무의 형태는 목수에게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데에만 유용했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돌봄의 형태이기도 했다. 쉴 곳을 찾는 수천 마리 동물들 위로 가지를 뻗음으로써 다른 생명체를 돌보고 그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가지가 빽빽하게 얽혀 새와 뱀, 도마뱀, 다람쥐, 곤충, 버섯, 이끼에게 안전한 서식지를 제공하는 쓸모없는 나무들이 즐비한 숲을 상상한다. 어느 날 쓸모만을 따지는 땅에서 온 지친 여행자가 이 너그럽고 시원하며 쓸모없는 환경에 도착할지 모른다. 그는 땅에 짐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어리둥절한 채 잠시 돌아다니다 동물들을 따라서 나무 아래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달콤한 낮잠을 잘 것이다. 거의 매일을 이 책을 쓰며 보낸 여름 동안 어떤 친구들은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그렇게 열심히 써도 되는 거냐고 농담을 했다. 그러나 더 큰 아이러니는 이러한 제목의 책을 쓰는 동안 나 자신이 무언가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의도치 않게 급진화되었다는 것이다. 예술가로서 언제나 관심이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해 왔지만 이제야 비로소 관심을 지속하는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관심을 지속하는 삶은 자각하는 삶이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에 대한 자각이자 주위의 문화와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재의 패턴에 대한 자각, 그리고 스스로 인정하든 하지 않든 그 안에서 내가 맡은 불가피한 역할에 대한 자각이다. 자각은 곧 책임의 씨앗이 된다. 어느 시점부터 나는 이 책을 자기계발서로 위장한 정치운동 도서로 여기기 시작했다. 이 책이 온전히 그 둘 중 하나이긴 한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이 독자에게 무언가를 전해주길 바라는 만큼 의미 있는 싸움을 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쉴 곳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운동에도 무언가를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생산성에 집착하는 환경에 맞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물이 여러 개인의 회복에 도움을 주고 이 개인들이 인간을 넘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이며 기업에 그 어떤 이득을 안기지 않는 연결 방식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생존에 관한 대화에 기업의 성과 지표와 알고리즘은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다. 내가 관심에 대해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은 특정 형태의 관심에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이다. 무언가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또한 나는 관심의 패턴이 곧 자신에게 현실을 제시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면들은 나에게 관심의 주권을 되찾는 행위의 혁명적 잠재력을 시사한다. 근시안적 사고와
만성적인 불만족을 바탕으로 번성하는 자본주의적 논리에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지극히 단조로운 행위는 어딘가 위험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해 진정한 의미의 관심을 기울일 때 어쩌면 우리가 원한 모든 것이 이미 이곳에 있음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대한 변론. 대선 이후 참기 힘들 만큼 비통하고 불안한 와중에도 나는 계속 새들을 관찰했다. 여기서 새란 모든 새가 아니고 심지어 특정 종류의 새도 아닌 구체적인 몇 마리의 새를 의미한다. 처음에는 우리 동네 KFC 지붕 위에 밤낮 없이 앉아있는 해오라기 2마리였다. 해오라기는 다른 외가리과 새에 비해 땅딸막하다. 긴 목을 쑥 집어넣고 등을 구부린 채 앉아있는 2마리의 해오라기에게서는 무뚝뚝한 극기심 같은 것이 느껴진다. 가끔 나는 사랑을 담아 이 새들을 대령 또는 내 소중한 축구공이라 부른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오던 길을 달리해 되도록 해오라기 옆을 지나려고 했다. 그저 해오라기의 존재에 안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이상한 새들의 존재에 위안을 느꼈던 날이 분명하게 기억난다. 그날 트위터에서 일어난 소용돌이 같은 논쟁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면 커다란 부리와 레이저처럼 새빨간 눈을 가진 해오라기 2마리가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실제로 2011년 구글 스트리트 뷰에서 그 해오라기들이 같은 곳에 앉아있는 장면을 발견했다. 그 전부터 이곳에 있었을 테지만 스트리트 뷰로는 2011년 이전 자료는 볼 수 없다. 우리 동네 KFC는 메릿 호수 근처에 있는데 이 호수는 완전히 개발된 지역에 있는 인공호수다. 이스트베이와 샌프란시스코 반도 지역 대부분이 그렇듯 이곳도 원래는 외가리를 비롯한 여러 물대새가 사랑하는 습지였다. 해오라기는 오클랜드라는 도시가 형성되기 전부터 이곳에 존재한 땅이 더 축축했던 시절의 생존자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KFC의 해오라기들이 유령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가로등 불빛 때문에 새의 하얀 배가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밤에는 특히 더. 해오라기가 지금도 이곳에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까마귀처럼 해오라기도 인간과 차량, 가끔은 음식 쓰레기로 식사를 대신하는 것을 괴념치 않기 때문이다. 까마귀는 내가 2번째로 전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새였다. 그때 나는 제니퍼 에커먼의 새들의 천재성을 다 읽고 까마귀가 믿기 힘들 만큼 똑똑하며 인간의 얼굴을 알아보고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참이었다. 까마귀가 야생에서 도구를 만들고 사용한다는 증거도 기록으로 남아있다. 또 까마귀는 새끼들에게 누가 좋은 인간이고 나쁜 인간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데 좋은 인간은 먹이를 주는 인간이고 나쁜 인간은 까마귀를 잡으려 하거나 괴롭히는 인간이다. 까마귀는 수년간 아기를 품을 수도 있다. 평생 까마귀를 봐왔지만 그제야 나는 우리 동네에 있는 까마귀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나는 내가 사는 아파트 발코니에 까마귀가 먹을 수 있게 땅콩 몇 개를 놓아두기 시작했다. 땅콩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이러는 내가 꼭 미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간혹 땅콩 1개가 사라지기도 했지만 누가 가져간 건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다 몇 번 까마귀가 날아와서 땅콩 하나를 채가는 모습을 목격했지만 까마귀가 근처에 머물진 않았다. 이 상황이 얼마간 이어지다 마침내 까마귀들은 발코니 근처 전화선 위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중 한 마리가 매일 내가 아침을 먹을 때쯤 발코니에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정확히 부엌 식탁에서 시선이 닿는 위치에 자리를 잡은 뒤 땅콩을 들고 발코니로 나오라고 까악까악 울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까마귀가 새끼를 데려왔다. 그가 새끼인 줄 안 것은 큰 까마귀가 작은 까마귀의 털을 골라주었고 작은 까마귀가 아직 다 자라지 않아 마치 오리처럼 꽥꽥 울었기 때문이다. 나는 두 까마귀에게 크로우와 크로우선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나는 곧 크로우와 크로우선이 내가 발코니에 서서 직접 땅콩을 던져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 전화선에서 멋지게 뛰어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크로우와 크로우선은 옆으로 돌거나 앞으로 나아가면서 돌기도 하고 원을 그리며 회전하기도 하는데 나는 자식을 자랑스러워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집요하게 그 모습을 슬로모션 영상으로 남겼다. 가끔 둘은 땅콩을 더 먹고 싶은 게 아닌데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나를 쳐다보곤 한다. 한 번은 크로우선이 길 중간까지 나를 따라오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둘을 바라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해오라기를 볼 때처럼 이번에도 나는 까마귀들의 존재에 위로를 받았다.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그 위로는 지극히 컸다. 야생동물인 까마귀가 나를 알아본다는 것, 둘의 우주에 나의 자리가 있다는 것, 둘이 다른 시간에 뭘 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매일 나의 공간에 들러준다는 것. 지금도 그렇다. 가끔은 저 멀리 나무 위의 까마귀들에게 손을 흔들어 줄 수도 있다는 것이 내게는 큰 위안이었다. 한동안 그렇게 지내다 보니 크로우와 크로우선이 나를 바라볼 때 무엇을 보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아마 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신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한 인간을 볼 것이다. 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발전을 보지 못한다. 그저 매주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사실만 알 뿐이다. 둘을 통해 나는 그러한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나 자신을 한 인간 동물로 바라볼 수 있다. 둘이 하늘로 날아오를 때 나도 어느 정도는 둘의 관점으로 내가 살고 있는 비탈의 형태를 인식한다. 키 큰 나무와 착륙하기 좋은 지점이 눈에 들어온다. 어떤 큰 까마귀들은 장미 정원 안팎에 반반씩 걸쳐서 사는데 어느 날 나는 큰 까마귀들에게는 장미 정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를 바라보는 낯선 동물적 관점과 우리가 공유하는 세상은 현 시대의 불안에서 탈출할 수 있는 도피처가 되어 주었을 뿐 아니라 나 자신의 동물성과 내가 사는 세계의 활기를 상기시켜 주었다. 새들의 비행은 말 그대로 나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어브램이 동물 대기에서 제기한 질문이 떠오른다. 인간의 상상력이 다른 형태의 감각에 자극받지 않고도 저절로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 일화는 내가 트럼프 당선 이후 장미 정원에 가야 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진짜와 가짜가 뒤섞인 정보가 마구 쏟아지는 초현실적이고 섬뜩한 가상의 공간에는 결핍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인간과 비인간 독립체와 더불어 시간과 물리적 환경에 놓인 인간 동물을 위한 배려의 장소였다. 현실에 두 발을 딛기 위해서는 실제 땅이 필요했던 것이다. 어브램은 이렇게 말한다. 인간을 넘어서는 신비한 자연 속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감각적 현실만이 전자장치로 생성된 풍경과 조작된 즐거움으로 가득한 오늘날의 경험적 세계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시금석으로 남아있다. 우리는 오로지 분명히 실제 않은 땅이나 하늘과 주기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우리를 차지한 다차원의 세계에서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방향을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구명 뗏목처럼 단단히 움켜쥐고 놔주지 않았다. 이것은 진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눈,
당신의 손, 당신의 숨결, 지금 이 시간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는 장소, 이것들은 진짜다. 나도 진짜다. 나는 아바타가 아니고 취향의 조합도 아니고 매끈한 인지적 작용도 아니다. 나는 울퉁불퉁하고 구멍이 많다. 나는 동물이다. 가끔 다치고 하루하루 달라진다. 다른 생명체가 나를 듣고 보고 냄새 맡는 세계에서 다른 존재들을 듣고 보고 냄새 맡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시간, 그저 귀 기울일 시간, 가장 깊은 감각으로 현재 우리의 모습과 시간, 장소를 기억할 시간 말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내가 제안하는 바는 언제나 우리를 지탱하고 놀라게 하는 연대라는 능력을 비롯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특성 중 아직 남아있는 모든 것을 보호하는 자세를 갖자는 것이다. 나는 비도구적이고 비상업적인 활동과 생각을 위해, 유지와 보존을 위해, 돌봄을 위해, 함께하는 기쁨을 위해 우리의 공간과 시간을 보호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의 신체를, 다른 존재의 신체를, 우리가 살아가는 풍경의 신체를 적극적으로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모든 기술에 맞서 우리 인간의 동물성을 치열하게 보호할 것을 제안한다. 동물대기에서 어브램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모든 기술적 유토피아와 기계를 매개로 한 불멸의 꿈은 우리의 정신을 불타오르게 할진 몰라도 우리의 신체를 먹여 살리진 못한다. 실제로 이 시대의 탁월한 기술적 비전은 대부분 무수한 질병에 민감한 신체에 대한 두려움, 결국은 통제 밖에 있는 세계에 우리 몸이 깊이 박혀 있다는 두려움, 우리를 지탱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바로 그 야생에 대한 공포에서 줄곧 동기를 얻는다. 어떤 사람은 기술을 이용해서 더 오래 또는 영원히 살고 싶어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욕망은 유지 예술 선언문 속 죽음의 본능, 분리, 개별성, 탁월한 아방가르드, 자기만의 길을 가는 것, 역동적인 변화를 완벽하게 보여준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훨씬 검소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공손히 제안한다. 그 방법은 짧은 한순간이 무한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무언가를 생산하는 시간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존 뮤어의 말처럼 가장 긴 삶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즐거움을 가장 많이 느낀 삶이다. 물론 이러한 해결책은 돈벌이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혁신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장미정원의 우묵한 자리에 앉아 인간과 비인간의 다양한 신체에 둘러싸여 나의 것을 비롯한 수많은 신체적 민감성이 뒤섞인 현실에 머무는 긴 시간 동안 나는 내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이것은 어쩌면 감각 박탈의 공간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환하게 빛나는 자그마한 성과 지표의 세계는 산들바람, 빛과 그림자, 통제할 수 없고 형언할 수도 없는 구체적 현실로 내게 말을 거는 내 눈앞의 세계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